안녕하십니까. 경제지식 네트워크 이병태입니다. 이번 주의 어불성설 주인공은 김수현입니다. 여러분 아주 잘생긴 배우 김수현 아시죠? 문여성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글로벌 스타, 아시아의 스타 김수현 배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그 잘생긴 김수현이 아니고 어글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20일 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발언을 쏟아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민 소득에 비해 집값 여전히 높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는지 하기 전에 이분이 한 어불성설 여러 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소득주도 성장이 왜곡되었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새해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보다 혁신 성장을 앞세우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과 공정경제 등 이른바 경제 삼축에 관련해서는 전혀 전환이 없다. 이게 내용적으로 왜곡이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지, 지난해 그 왜곡이 어떤 거냐면, 지난해 소득주도 성장하고 혁신 성장이 마치 따로 대립하는 경쟁하는 것처럼 비춰서 오해가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소득주도 성장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 인상이죠.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인다고 52시간제 노동 규제를 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다 가장 대표적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던 경제정책입니다. 거기다가 간접적으로 압력을 집어넣은 게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했던 것이죠. 그럼 이게 다 기업의 어떤 건가요? 기업의 자유를 제약하고 원가를 올린 거죠. 그러면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한테 규제를 덜하고 사업을 잘하고 투자를 잘하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럼 이게 어떻게 해서 대립이 안 되죠? 경쟁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 미사여구를 다 개진하면 마치 그것들이 다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은 어느 정부, 어느 단계든 적어도 한국 경제가 보다 지속 가능하고 또한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도 균형을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번 정부의 이 소득주도 성장이 소득이 늘어서 경제가 발전한다면 공감을 하겠죠. 그거 반대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근데 결과는 가처분 소득이 줄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지난해 최근에도 발표됐지만 우리 2018년의 경제 성장 2.7%는 최근 6년에서 가장 낮은 거고, 그 중에서도 그 민간 부분의 성장은 1.9%에 그쳐서 정부 세금을 퍼부어서 케인지안 방식으로 억지로 끌어올린 성장인데, 소득도 줄고 성장도 둔화되고 있고 투자도 줄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 이거에 다 공감을 한다고 그러죠? 이제 분배가 아니라 투자에 중점을 주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 다 불러다 모아가지고 수출도 잘해주세요, 청년 고용도 늘려주세요, 이런 거 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분배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죠. 두 번째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우리 국민이 분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당신들 소득주도 성장하고 성장 정책을 쓴다고 그랬는데, 이 포용국가의 기본 계획이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정부 기간 중에 포용국가에 관련된 정책들을 어느 정도 정책 목표로 어떤 수단을 갖고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다 집어넣고 난리를 친 이거가 가장 포용성장 정책이 뭔지,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이 뭔지
포용성이 떨어지면 어느 수준까지 높일 건지 목표도 정책 수단도 기본 계획도 없이 지금까지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정부가 계속 체질 개선 얘기할 때마다 늘 의아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얘기하는 체질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국정계획 5개년 기본계획이나 국정 100대 과제를 보면 예년에 정부들이 쭉 해왔던 거에 의해서 재벌을 사업하기 힘들게 만들겠다는 거 외에는 별다로 포용적이다 또는 소득 주도 성장으로 할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제 실상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기본 계획도 없이 목표도 없이 저질렀고 지금부터 만들어서 연말쯤 내놓겠다. 연말 내놓으면 내년에는 총선이고 후년에는 대선이 있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럼 이 기본 계획 가지고 누가 사업을 하라고 이걸 하는 거죠? 언제쯤 성과가 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성과가 조기에 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했습니다. 전임 정책실장 정하성 실장은 지난 연말이면 성과가 난다고 그랬죠. 홍장표 전 경제수석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금년 6월이면 성과가 난다고 그랬는데 그새 또 바뀌었어요. 이제 언제 날지 모른다. 이거 무슨 성경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는 거, 새벽닭이 언제 울릴지 모른다는 얘기하고 비슷해졌습니다. 이제. 거기다가 또 하나 염장 지르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지난 12월부터 올 초까지 제일 중점적인 줬던 일이 최저임금 연착륙이다. 그래서 자영업 대책을 발표하고 고용안정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보완해서 12월 중에 했다. 속단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연착륙됐다고 보인다.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랬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지금 연착륙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청와대에 계신 분들 말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요, 절대 최저임금이 아닌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1030원 수준으로 올라갔고, 이 수준이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경제활동 노동자가 근로자가 40%가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현대자동차의 연봉 7천만 원 이상 를 받고 있는 근로자들도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사태까지 있다고 해서 이런 예외적인 상황까지 하면 40%가 훨씬 넘습니다. 또한 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최저임금 영향도에 포함하지 않는 자영업자 700만이 다 여기에 포함이 영향을 받게 생겼거든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았죠. 이 자영업자들이 전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의 25%입니다. 그걸 합치면 경제활동 인구의 65%가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나라는 선진국 중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런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정부 기준의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2.3% 수준이고, 많은 나라가 높은 나라가 프랑스인데 10%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활동 인구의 65%가 영향을 받았고요. 금년에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지금 모르죠. 그리고 이게 다 물가로 전이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역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 고용 대책이라고 하는 게 카드 수수료 강제로 가격 인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민간 부분의 급여를 세금으로 주는 게 이게 고용 안정자금이거든요. 이거 한시적으로 첫 2년 쓰겠다고 그런 건데 2년 후에 없앨 수 있습니까? 그러면 민간 급여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주는 이 제도를 언제까지 운영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 또는 다음 정권의 재정 부담 같은 거 생각 안 하면서 이게 연착륙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착륙을 했다는 게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가서 막 저항하고 아우성 치는 분들이 조금 조용하게 만들었던 정치적 연착륙을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 가계소득이 이 1분위부터 3분위가 가처분 소득이 다 줄어들어서
경제가 망가지고 있고 소비가 줄어들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고 있고 온 국민이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이걸 연착륙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경제 망치는 게 경제 정책의 목적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에 서민들에겐 여전히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여전히 너무 높거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선 저는 서민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서민, 서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아주 신분 계급적인 표현이고 어떤 계층을 비하하는 용어죠. 그래서 뭐 중산층이라고 그러든지 저소득층이라고 그러든지 영어로는 언더프리빌리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특권층이 아닌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 비하적인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서민에게 집이 사기 쉬운 나라가 있나요? 얼마나 낮춰주면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높지 않을까요? 저소득층한테 집값이 싼 나라는 글쎄요, 산속에다 토막집이나 짓고 살면 모를까. 대도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죠. 자, 집값을 지금 어떻게 잡았습니까? 대출을 안 해줘가지고 집을 살 수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잡힌 집값은 자, 그러면 서민들이 살 수 있는 것이 집값이 내려가서 10억 하던 게 9억이 내려갔다. 안 올라가고 대략 1, 2억 떨어졌다. 그러면 9억은 사기 쉬운 집일까요? 집값이 조금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게 아니라 대출이 쉬워야 집값이 사는 거고 대출을 갚을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집을 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집을 껌 사듯이 무슨 가구 사듯이 TV 사듯이 현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축해서 현금으로 살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 못 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든 선진 경제에서는 다 서민이 사기에는 어려운 거고 그걸 사는 것은 현재의 가격이나 현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의 소득을 땡겨서 융자로 다 사는 거고 그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좀 높게 유지돼서 그거를 집값이 싸서 20년 융자로 살 수도 있고 30년 융자로 살 수도 있습니다. 40년 융자로 살 수도 있고 20년 융자로 싸서 20년 융자로 사서 퇴임할 때 은퇴할 때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좀 비싸서 30년을 융자를 받아서 15억짜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 갚을 수 있다면 은퇴한 년에 15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부자하고 은퇴 후에 적죠. 그래서 이분이 좀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2000년 이후에 집값이 가장 폭등했던 때가 2003년에서 2004년 사이입니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초기였고 이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 당시 바로 부동산 정책을 해서 이렇게 올렸고요. 이번 정부 들어오자마자 또 그때 노무현 정책 때 썼던 집 가지고 있는 사람 부자들을 제약시 여기고 투기꾼들이 모든 집값을 올린 것처럼 선동하고 이 와중에 또 지난번에 집값을 많이 올려놨었죠. 그래서 사실은 2003년에서 2008년 사이 특히 2003년에서 2004년 그리고 2017년에서 18년에 부동산 폭등할 때마다 이 양반이 부동산 정책을 기한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정책 실패는 얘기 안 하고 지금도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민에게 집값이 너무 높다. 서민들이 강남 집을 삽니까? 근데 우리나라 전체 집값은 사실은 집의 그 집값 상승도의 평균 상승도는 소비자 물가보다도 낮게 유지해 와서 나왔던 나라입니다. 근데 특정 지역의 집값 높은 걸 가지고 전체 집값이 높다라고 그러고 또 오랫동안 낮게 유지했던 집값에 이제 경제가 좋아지고 자금이 풀리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을 다 불온시해서 집값을 잡에 대한 이 계급 투쟁론적인 편향된 시각이
거래 자체를 봉쇄하는 정책을 가져왔고, 이거는 집값이 충분히 낮아졌다고 그래서 이 대출 제도를 풀면 어떻게 될까요? 한꺼번에 확 올라가겠죠. 그래서 거래를 봉쇄해서 낮아진 집값은 집값이 아니죠. 거래를 하면서 시장에서 결정한 집값이 진정한 집값인데, 그거는 수요 공급이 맞을 때만 가능한 집값입니다. 그래서 마치 서민들이 뭐 저축을 해서 주머니에서 현금 꺼내서 집 사는 것처럼 얘기한 서민에게 집값이 너무 높다. 전 세계가 다 서민에게 또는 저소득층에게 싼 집값의 나라는 없다. 그거는 대출을 얼마나 잘해주느냐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관점에서 부동산 폭등의 주인이 늘 이렇게 남 탓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정책을 반성할 수 없는 거로 봐서 우리가 이 장하성 실장 욕을 제가 많이 했는데 그분보다 더 무지하고 실패의 경로를 겪어왔던 이런 분을 또 정책실장으로 중용을 해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대한민국은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본격적인 방송이 올라온 지 이제 한 2주 가까이 됐는데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셔서 한 34,000명의 구독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20만 명 갈 수 있도록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또 공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